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든 말든 오든지 뭐하든지 뾰로롱은 계속됩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순방길 첫 방문국으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찾은 거죠. 자, 지금 앞서 정치부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오상비 공군기지를 아까 출발해서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속보 중간중간 전해드릴 텐데 평소 사건 반장과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뾰로롱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하신 노영철님 죄송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일본 치바에서도 매일 봅니다 하신 강태균님, 박지훈 변호사님 잘생긴 고 동안인데 왜 호빵이라고 놀려 하신 크림스프님, 혹시 사모님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지혜님, 솜솜이님, 달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함께하는 식스 어클락넷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을 전해드리다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평택 이 삼성전자 공장에 도착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그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차 몰고 식당으로 쿵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 지금 차에 올라탔어요. 자, 그런데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갈까? 식당 안으로 쿵 들어가더니 박살, 완전 박살. 자, 차에서 지금 연기까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직원이 다가가자 후진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후진을 갔다가 다시 앞으로 쿵. 놀란 손님들은 저렇게 황급히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다름 아닌 식당 여직원의 남편, 차를 몰고 부인이 일하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아하, 이 기자, 아니 왜 자기 부인 직장에서 저게 무슨 행패예요?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식당을 들이받은 이유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술을 잔뜩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요. 분을 삭히지 못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저렇게 식당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내가 일하는 식당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자동차의 뒷바퀴가 인도 턱에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식당 안으로 더 진입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외도가 의심되면 부부끼리 대화로 해결하면, 아이고 저거 뭐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네, 뒤로 한 번 더 갔다 들어온다는 건 더 제대로 아주 그냥 오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고 사람 다칠 뻔했고 건물도 뭐 지금 당연히 손상됐겠죠. 근데 저는 또 부부끼리 둘이 해결하지라는 말도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화를 할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 부부끼리 대화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 사람은 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혼을 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간 큰 음주 운전자입니다. 역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저 동그란 SUV 차량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요. 경찰차도 있는데, 자, 경찰차 앞을 추월해서 가더니 거기 멈춰. 딱 정차 안내에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도주합니다. 자, 비틀비틀 좀 뭔가 좀 수상하죠. 딱 봐도 음주운전 아닐까 싶은데, 자, 검거를 했습니다. 자, 검거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요. 자, 검거를 왜 안 나오죠? 네, 지금 계속 도망가. 지금 검거했습니다. 검거했는데 아니나 달라 음주운전.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아까 보다시피 차가 서 있는데 경찰차 앞에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는 저 차량이 경찰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 쓰라고 그러고 뭐 하냐고 이제 계속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니까 추적을 했죠. 저 도망가는 거 보세요. 계속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더니 사실은 음주운전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 따르면 안에 차를 열었더니 술 냄새가 아이고. 풍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측정을 하겠죠. 예.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0.08 이상 먹었다고 한다면 취소 사항. 그러니까 술 먹고 경찰차가 있으니까는 피하려고 그냥 도주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가 된 거죠. 술 취하시고 운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음주운전 사고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시죠. 아이쿠 시작부터 지금 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나오질 않아요. 지금 나오라고 그러는데 역시 음주운전 의심스러운 찰나 그대로 도망갑니다. 저렇게. 결국 출동한 경찰과 CCTV 관제센터와의 공조 끝에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도망간다고 음주운전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도주 차량 중에 대부분 한 10중 8구입니다. 사고 후에 도망가는 경우가 음주 차량이 상당히 많고요. 예. 저 역시 뒤에서 추돌 했기 때문에 뒷차량 과실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거기서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음주입니다. 예. 당연히 면허 취소 수준이 될 정도의 음주를 했고요. 두 가지 범죄가 돼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 되지만 사고 후 미조치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은 그냥 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 그냥 구속되거나 아니면 처벌받아도 적게 받을 게 중하게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못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한강뷰 집주인의 부업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글인데 한강뷰 아파트 체험 딱 해놓고 3시간에 이거 뭡니까 이거 38,000원 집을 뭐 빌려주는 거냐? 아닙니다. 한강뷰 아파트가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자랑을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64명이 이거를 들으러 왔다는 거죠. 집주인 2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기자 이거 이렇게도 돈을 버는군요. 처음에는 이게 좀 자랑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성의 있게 준비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 4명씩 집에 초대를 해서 서로가 꿈꾸는 집은 뭔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요. 또 한강뷰가 자신과 잘 맞는지 너무 이제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태양이 너무 비치면. 그래서 그런 체험도 해보고 이제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호스트에게 좀 궁금한 건 없는지 이런 질문도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지금까지 64명이 방문했고 24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뭐 로망이죠. 제가 있는 오피스텔은 내부 순환로 뷰인데 멀리 보면 한강도 보여요. 네. 조그맣게. 자, 거실에서 아무튼 소장님. 네. 저는 조금 씁쓸합니다 좀. 네. 저도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크숍이 좀 중심이 돼서 만남이나 대화가 중심이 좀 되고 그 안에서 뭐 음식도 좀 나누고 준비된 커피로 이렇게 뭐 좀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 만남이라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나름대로 참신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한강뷰 집 이거에만 집중돼 있다면 도대체 서울의 한강뷰 집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뭐 어마어마 비싼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걸 듣고 왔을 때 행복할까요? 글쎄요.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처럼 박 변호사님. 한 번은 볼만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여기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혹시 지인 중에 이제 한강에 아주 좋은데 거주하는 분이 있어서 참, 박 변호사님 판교시죠? 네, 저희는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예. 예, 저희는 뭐 상관 뷰가 네.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은 있어요. 한번 보고 싶다. 모 방송국의 PD인데 예. 그래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근데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되면. 이거를 갖고 이게 체험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걸 네. 저는 이제 한옥에 너무 살고 싶어서 한옥 스테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옥 스테이를 하면서 나는 한옥에 맞지 않겠다. 한옥은 너무 춥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뷰에 너무 살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한강뷰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없어요. 보면 너무 그래요? 좋아요. 그런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거의 다 맞을 거의 다 겁니다. 맞아요. 예. 그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과연 피할 수 있을까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 달리고 있어요. 파란불. 아, 뭔가 뭐 불안합니다, 이거. 안 돼! 아우, 세상. 아, 이거 거의 뭐 단거리 육상 선수 마냥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지금 여기 넘어졌어요, 지금. 아, 육상 선수 마냥 또 막 짧은 또 팬츠도 입고 있고. 아,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 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거,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서는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다 이랬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대 사람 사고, 자동차가 잘못했다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요새는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거 말도 안 어떻게 피해, 되는 저걸. 저걸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없습니다. 되거든요. 근데 법적인 사고 방식 또 수사하는 사고 방식에 따르면 전방 주시무 위반, 저걸 피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떤 법적 관념들이 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거를 뭐 즉결 심판 간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간다 그러면 과실이 없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피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저기서? 예.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속도를 지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서도 정차해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법적인 거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 쓰러진 분 전치 2주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차량 역시 녹색 신호 받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잠깐만. 방금 강아지. 아이고, 얘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이거 살짝 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 팀장님. 야, 이거 강아지 많이 다친 거 아닐까요, 이거? 예, 강아지가 좀 다치긴 했는데 사실은 저 목줄 없이 다니는 유기견은 아니고요. 주인이 있었는데 아마 대문을 잠깐 열어놓은 상태 같아요. 그 목줄도 안 묶어놨으니까 그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도로로 뛰어드는 거를 저렇게 오게 되면 피할 수가 없었죠. 받았는데 저 블랙박스 주인 운전자는 상당히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억울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 처리, 그러니까 즉 대물 처리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물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블랙박스 차량 주인은 대물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자기 부담금을 강아지 주인이 내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블랙박스 주인이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 이제 그 다른 분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 차량에 대해서 조금 뭐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한테는 크게 책임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강아지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집에 있을 때는 목줄을 태워놓고 또 대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인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김세론 뒤늦게 사과입니다. 어제 사건반장 본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자필 사과문을 올려야지 그랬는데 어젯밤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나 사고를 정리한 후에 그래서 이제 늦게 사과를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이제 여러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네. 주변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잠깐만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도착을 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첫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하, 예. 상당히 그 오산 공군기지에서 금방 넘어왔군요, 바이든 대통령. 자, 지금 뭐 서로의 수행원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뭐 화상으로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처음 만나는 겁니다, 이 기자. 자, 이 기자 일단 그러면 지금 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진행될 오늘 일정에 대해서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기지에 도착했는데요. 평택으로 이동을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터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동행을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 일정이 있었지만 오늘 두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네, 시찰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동 연설을 통해서 기술 동맹을 공식 선언할 계획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 기술과 제조 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이 공장 견학, 이 안내를 직접 해준다는 거고요. 또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은 삼성전자 북미법인의 부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일정에 또 동행을 한다고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을 한 크리스티아노 아몬, 이 퀄컴 최고 경영자도 오늘 견학 일정에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왜 하필이면 네.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냐? 가장 중요한 어떤 일정이라고 보입니다. 뭐 오산하고 평택하고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축구장 400개 정도의 아주 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만도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반도체를 했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잘 안 하고 있고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은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게 앞으로 중요한 어떤 세계적으로 필요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하는 회사, 우리나라든지 대만이든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삼성전자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텍사스에서 20조 규모의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공장도 지금 유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먹거리, 미국도 지금 반도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새롭게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뭐 미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어떤 협력 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가장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입니다. 예. 이미 뭐 지난해 11월 지난해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 대만에 아까 뭐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TSMC 있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 뭐 세계 최고의 회사. 이렇게 뭐 한국과 대만의 주요 반도체 회사의 임원들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또 이런저런 일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그만큼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동선을 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과거 이 군사 동맹, 자 그리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떤 기술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어떤 성격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뭐 이런 일정으로 많이들 짜여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조금 이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 예. 두 가지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중국 견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공급망 확보를 살펴보면 전기차 등의 전자제품 판매가 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반도체 자금률이 12%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이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삼성전자를 포섭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 이런 기술 동맹을 맺고자 방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방금 그 기술 동맹 중국 견제 이 얘기를 이수진 기자가 했는데 24일 일본에서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잖아요. 이 출범 선언이 있는데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지금 뭐 대중 견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측에서는 또 왕이 외교부장이 얼마 전에 또 상당히 우리 측에 뭐 약간 항의성 그렇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오는 거예요. 지금 IPEF 이것 때문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새롭게 정부가 출범했던 것도 있는데 중국 견제가 가장 큰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보보다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방안을 하고 또 만약에 이 새로운 경제 협의체에 가서 한국이 가입이 된다면 가입이 바로 되진 않겠지만 된다면 새로운 어떤 질서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취임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대한 의미를 이래저래 막 분석을 하고 있던데 조금 전에 나온 CNN 보도를 조금만 인용을 해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놀라게 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단단한 공조 체제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구축돼 있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순방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포석이 있다. 뭐 이런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켜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또 막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이번 방한 일정이 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시작이 삼성전자고 그렇죠. 내일 모레 마지막 날이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잠시는 아닙니다. 중간에 뭐 국립현충원도 가고 공동선언문도 하고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도 하고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첫날에 있는 반도체 이 공장 방문하는 거고 마지막 날 22일 날에 있을 현대차 그룹 정의성 회장 만나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 전기차 공장에 이제 중요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우리나라로 8조 9천억 가량의 전기차 공장을 현대차 그룹이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랑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삼성, 뭐 우리나라 1, 2위 그룹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요.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이 한국 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을 이 두 가지 쪽을 만나고 방문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 있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공식 만찬에는 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 참석을 하죠. 그런 일정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미 조금 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만남이고요. 지금은 아마 공장 견학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은 라이브로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공장 시찰, 양국 정상의 공장 시찰이 끝나고 나면 이 기자 두 정상의 약식도 기자 회견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연설이 있습니다. 기자 한미 공동 선언이 지금 제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예. 뭔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뭐 한다 하더라도 안보적 측면보다는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장소가 장소인 그렇죠. 만큼 기술 동맹에 대한 기술 어떤 협력이죠. 경제 기술 협력이 뭐 사실 앞으로는 결국 기술 협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의 중요성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하겠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장 시찰이 진행이 중이고 그 장면은 저희가 라이브로 송출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오늘 내용 전해드리다가 만약에
이후에 일정이 라이브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시작하죠.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30대 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인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의 범행 연루 의혹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은혜, 조현수 사건 저희가 그동안 참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리다가 한동안 뭐 소식을 더 나오는 소식이 없어서 전해드릴 것이 없었는데 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은혜 지인이 체포됐다. 네, 가평 계곡에 동행했던 일행 한 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 이 두 사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모 씨인데요. 이모 씨는 이제 전과 18범이기도 합니다. 이모 씨는 이전 살인 미수건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계곡에서 윤상엽 씨를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 사망 당일에 이모 씨와 이제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가 그 후로 물에 다이빙을 했다가 숨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씨가 이은혜, 조현수의 살해 계획을 도운 걸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는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함께 그 고인에게 빨리 뛰어내려라 막 이렇게 막 재촉을 했던. 자, 이쯤에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인조라고 꼽아봤습니다. 자, 3인조 일당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죠.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껏 이은혜하고 조현수 얘기만 나왔는데 이 이모 씨도 같은 공범급에 해당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씨랑 조현수가 어릴 때 학창 시절부터 친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이은혜하고 이 씨도 아주 의남매처럼 가깝다고 합니다. 조현수만큼 가깝다고 하고요. 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외여행 갈 때 예. 자주 갔지 않습니까? 예, 예. 돈 얻어가지고 이 이모 씨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주 갔다 그러고 이 보면 지금 사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사진 촬영이 하는 사람이 이 대부분 지금 이 사진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 이 씨가 지금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지금 이은혜랑 조현수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상 보면 뭐 상황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같이 움직였고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팀장님, 그 이은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은혜가 10대 시절에 무슨 성매매를 이렇게 하려다가 뭐 어떻게 뭐 이런 이력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이모라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DC 인사이드에다가 자기 경험담을 올렸는데요. 8년 전에 외롭다 보니까 혹시 조건 만남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조건 만남을 했는데 그때에 이은혜를 만난 거예요. 주안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모텔 방에서 한참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이 동남아 같은 이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할 때 문을 안 잠그었던 것 같아요. 밀고 돌아가서 했는데 그 당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보자의 휴대폰을 뺏은 다음에 보면은 가족들 사진 있지 않습니까? 주소번호랑. 그러니까 이거 연락하겠다 협박을 하니까 그만 이 제보자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꽃뱀 사기인데 그래가지고 ATM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을 해가지고 이 이모 씨한테 한 걸 돈을 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이은혜하고 이모 씨가 합장을 해가지고 이 외로운 사람을 그만 꽃뱀 작전을 써가지고 300만 원을 같이 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은혜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경찰 신고도 들어갔었고 또 이은혜가 절도가 있는데 아마 그 꽃뱀 노릇을 하다가 같이 갔던 사람이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모 씨가 같은 공범으로 일당으로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이 제보자라는 사람도 뭐가 됐든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니만큼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그런데 이제 계곡 살인 그 현장에도 있었고 수사선상에도 올랐었는데 왜 이제서야 체포가 된 거죠? 자, 이 사람 감옥에 있었어요. 구속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과가 있습니다. 18범 전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 예컨대 2015년도에 GPS 대포자 도난 사건도 있지만 최근에 프로포폴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2019년부터 2020년 12월 달 구속이 됐는데요. 유명한 가수가 지금 연루됐던 사건입니다. 예. 이 사람이 프로포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사실은 체포가 바로 안 됐었고요. 나중에 불구속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키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검찰이 이은혜와 조연수 사건을 조사하던 당시에 이 씨는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수감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지난해 12월에 1차 조사를 받고 2차 조사에서 이제 검사가 강압적으로 조사한다라는 의미로 도주를 했었는데요. 이때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압박감을 느낀 그 배경에 이모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영향을 주지 않았었겠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말씀드렸다시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체포를 한 이유 의아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모 씨가 너무 이제 주범과 똑같이 살인에 공모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윤상엽 씨를 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곡에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좀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죄명은 살인 방조 등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씨는 계속 이제 재수사 당시에도 윤 씨를 구조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이모라는 사람도 그 계곡에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고인 윤상엽 씨를 살해하려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방조한 건데요. 방조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건거를 했습니다. 그럼 48시간 내에 영장을 쳐서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영장이 구속이 청구가 돼가지고 집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아마 죄명이 방조해서 같은 살인 미수나 살인죄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허. 예, 좀 더 힘추형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은혜하고 조연수는 그 오늘 27일 날 오전 11시 20분쯤에 인천지법에서 전 재판을 하는데 아무튼 그 세 명이서 제가 보기에도 공모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를 살해한 거로 저도 그게 추정이 되거든요. 아무튼 예. 검찰에서 정확히 밝혀내가지고 재판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속사의 명확한 해명과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달 초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라고요. 르세라핌. 팀장님 아십니까? 예,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게 천사가 9단계 있는데 제일 상위 천사가 있어요. 1급 천사. 그 이름을 딴 게 르세라핌입니다. 저 진짜 저 약간 솔직히 지금 애드립으로 그냥 불쑥 질문을 드렸는데 야, 저렇게 막 준비를 해오신 것처럼 대답을 할 줄은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나왔지 않습니까? 신학조회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르세라핌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뭐 무슨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다까지는 아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 임영웅 씨를 꺾고 1위를 차지한 신인, 이게 바로 르세라핌인데요. 이제 그 전에도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레이블,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개념의 소속사와 협력을 하면서 사실상 BTS의 후광을 얻고 데뷔한 그룹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논란인 멤버는 이 중에서 이 김가람이라는 멤버인데요. 예. 2005년생으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데뷔 전부터 학교 폭력 폭로글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뭐 데뷔 전부터 보통은 이제 데뷔를 하고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나면 이런 의혹이 나오기 마련인데
데뷔 전부터. 그렇죠. 유명했나 봅니다.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이 프로필이 공개된 게 4월 달인데요. 그때 공개와 동시에 이 사람 이 김가람 멤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시절의 얘기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학폭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돌렸다 하기도 하고요. 예. 담배와 술 얘기도 지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데뷔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상당한 괴롭힘을 했다라고 지금 주위에 진술이나 또 게시판, 폭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거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할게요. 뭐 별짓 다 하고 다녔다, 뭐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뭐 욕설을 막 퍼부었다 등등의 누리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 김가람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메시지, 또 그리고 이 학폭 피해자니까 김가람 씨에 의한 이 학폭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워낙 뜨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들 이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래야 하고요. 어쨌든지 지금 피해자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정보들을 보면 좀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가람이 지인에게 욕설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가람이 전화를 받기 거부하는 지인에게 욕설을 이제 뭐 쓴 것 이런 것도 폭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가람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위가 높은 과거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논란이 커지니까 이 당시에 소속사 하이브가 입장문을 발표했었죠. 일단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이거 다 음해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인 폭로, 음해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는 냈었던 겁니다. 하이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음해하는 것은 그 데뷔를 지금 앞뒀었으면 김가람 씨가 앞뒀으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음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의적 판단, 무슨 말이냐면은 편집을 좀 악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음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양이 사실은 김가람 씨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 때 아마 사람을 사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당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문도 나쁘게 났고 또 사이버링 당했다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라고 하죠. 예. 당했다고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뭐냐면 어떤 증거가 아니고 제3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다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소속사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얼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해서 이 데뷔까지는 했어요. 예정대로 데뷔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내면서 이게 다시 한번 팡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18년에 김가람과 그 무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 이후에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전학을 가야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피해자와 김가람 측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건 일단 당시 이 폭력 때문에 김가람이 징계를 받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5호 처분이라고 하면 출석 정지 바로 직전의 처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피해자도 이 학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계속 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변호사까지 뭐 등장을 해서 막 하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요, 이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 지금 저도 솔직히 요즘 학교 사정은 잘 모르지만 5호 처분이라는 게 상당히 엄청난 경우일 때만 이렇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이 폭로 이후에
또 악의적인 또 뭐 비난에 시달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로를 하니까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2차 피해를 하니까 이 피해자가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등교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퇴 신청을 냈고요. 피해자가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뭐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연예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연예인이 되느냐라고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든 이 주장은 양쪽이 좀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서류 내놓고 하는데 좀 더 들어봐야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거든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변호사들도 붙고 진술자도 붙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수면에 떠오르게 되면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면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르세라핌의 김가람 씨의 소속사에서도 오늘 예정돼 있던 음악 프로그램 출연 또 영상 팬미팅 전부 취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입장도 두 번째로 냈어요. 네, 이 입장문을 좀 읽어보면 잘못은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는데요. 김가람의 친구가 속옷을 탈의할 때 이 학생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는 당분간 김가람 없이 5인 체제로 활동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김가람이 학폭 가해자로 5호 처분 받은 거 맞다. 자,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학생이, 당시 학생이 먼저 잘못했던 거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 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자, 그게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그렇죠. 소속사의 입장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래도 이 김가람 씨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학폭 처분, 5호 처분 이게 보통 처분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학폭 처분인데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 같은 경우는 뭐 서명 경고 같은 거고 9호는 알다시피 태학 뭐 이런 것. 그러니까 1호부터 9호까지 계속 점점 강해집니다. 통상 1호부터 3호가 봉사, 학내 봉사 같은 거거든요. 4호는 사회 봉사. 5호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치료를 받아라는 거예요. 위탁 치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호 정도 받았다는 거는 폭력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폭력적인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 조금 이제 제가 변호사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학폭위를 그렇죠. 자주 위원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예. 변호사 꼭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보면 사실은 한쪽이 뭔가 먼저 했다 해가 이게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얘기하고 욕하는 것도 이게 학폭의 일종이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 폭력만 학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5호 처분 받은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작은 처분은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5호 처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5호 처분 받은 거고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라는 사람은 처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과거에 뭐 가수로서 당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입장이시잖아요. 그때 뭐 아이돌이셨죠 그때. 자, 이런 식의 어떤 후배 가수들의 이런 논란, 특히나 이 학폭 논란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뭐 이 친구들은 후배 가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어리더라고요. 이 김가람 씨도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긴 하지만 2005년생이에요. 18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걸그룹 또는 이제 건그룹 연습생들을 이제 여러 팀을 상담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가람이 5호 처분을 받은 거는 확실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TV에서 또 그 가해자를 봐야 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주장이 사실입니다. 맞다면? 네. 예.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 나온 지금 내용을 보면 이 김가람이 정말 가해를 했느냐의 문제는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또 이 소속사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잘못을 했고 그 학생은 처벌되기 전에 스스로 전학을 가버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가람이 억울한 면이 있다면 이 김가람 역시 사실은 지금 10대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으로부터 얼굴이 다 알려지는 상태에서 씻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첨예화돼서 정말로 누가 잘못이고 잘못을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인가를 어른인 저희는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좀 계속해서 논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한쪽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속사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된 건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상희 소장님이 아이돌 출신이라고요? 맞습니다. SOS. 예. 92년인가요? 예. 1992년에 데뷔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네. SOS 빨리 원조. 진행하시죠. 진행하세요. SES 아니고 SOS요. 예. SOS라고 검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일행이 멈추지 않은 택시에 올라탄 뒤 60대 기사에게 상해를 주장하며 폭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다짜 고짜 돈 내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인트로도 나갔지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타더니 진짜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막 돈을 달라고. 네, 이게 19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아버지가 택시기사인데 어린 친구들에게 욕을 먹고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택시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을 3명 태웠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택시에 타자마자 욕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승객이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택시 문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에 허벅지를 부딪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다쳤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지금 오디오가 안 나가고 있는데 오디오까지 직접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차를 똑바로 떼야 차 그걸 왜 내는 거지? 출발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고 말 거고 출발하자 그러나 미쳤으면 오늘 돈 주던가요. 돈 주든가. 그럼 대차 불러게요. 대차 불러라. 때문에 X야 뭐 있겠네. 면상 다 부셔없더라. 여보세요. 자, 그러니까 20대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택시 승객들이 택시 기사님한테 처음에는 존대를 하다가 기사님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불편한 내색을 하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삐삐삐삐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방금 저 영상이 나갈 때 우리 팀장님이 부르르 막 떠셨어요 지금. 저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참. 박 변호사님. 예. 야, 이거 왜 자꾸 이러죠 이거? 욕설이 심각합니다. 아주 반복된 세 사람이 욕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조금 상황을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아파트에 택시 기사가 이제 택시를 몰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시속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손을 지금 들었다고 정차를 요청을 했겠죠.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멈춘 상황이 아닌데 타면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문을 열면서 살짝 부딪힌 것 같고요. 아니, 택시가 멈춘 다음에 문을 열어야죠. 당연하죠. 저기 무슨 이동하면서 타는 거는 좀 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정차한 후에 타야 되는데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부딪혔다 그러고 타자마자 출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부딪혔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계속 세 명이 반복해서 요구를 하면서 뭐 이게 좀 사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경상도 쪽 같아요. 아, 예.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욕도 합니다. 택시 안에 타서 조수석에서 상당히 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면 당연히 택시는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다치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을 해서 다쳤는데 상해를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 근데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움직이는 차가 쓰기 전에 문을 열고 세 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상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차에 부딪히면 소리가 폭 날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기사분도 상대편 타시는 분이 다쳤다는 걸 인식을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탄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분은 오히려 자기가 다쳤다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고 또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갈치범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경찰에서는 신고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택시 기사분이 안에 이제 블랙박스가 안 바깥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그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다친 건지 아니면은 안 다쳤는데 돈을 좀 갈취하기 위해서 허위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이거를 처음 이 커뮤니티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이 기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응? 아드님에 따르면 자식벌 되는 저 택시 승객들한테 저런 막 삐삐삐삐 막 이런 욕설을 듣다 보니까 이 기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나 도저히 이제는 운전대 못 잡겠다. 며칠째 그래서 일을 못 나가신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패닉에 오신 거죠. 맨 처음에는 워낙 어린 친구니까 뭐 60대시고 20대 초반이면은 뭐 아들보다도 훨씬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가르치라고 뭐라고 뭐 돈을 달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게 뭐 막 면상을 못 볼까 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셨고 나 도저히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시지도 못하시는 정도로 지금 지쳐 있다고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된다. 뭐 택시 기사님 마음고생 심하시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 뭐 언어 폭력은 진짜 폭력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만약에 팀장님이 택시 기사님이셨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쳤다고 생각을 안 드는 거. 만약에 다쳤다 하더라도 자기 과실상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이 크게 걱정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다친 것도 몰랐고 또 그리고 본인이 차 정차하기 전에 자기가 실수를 했고 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박 변호사님, 예. 이거 법적으로는 기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채팅창을 보면은,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네. 기사님도 워낙 이 친구들이 막 이러니까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사님도 뭐 솔직히 좀 처음에 좀 응대를 잘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뭐 법적으로 그게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거?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일단은 정차했을 때 당연히 승차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 가입해서 부딪힌 거거든요. 본인이 부딪힌 건데 제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돈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알 수 없지만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 미수죄죠. 공갈이 성립을 안 했죠.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3명이 지금 위협을 지금 가했던 거거든요. 협박죄, 특수협박 내지 특수공갈 미수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이게 다 영상에 지금 다 포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다 그러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 이 기사님이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보험 사기 미수도 가능하거든요. 아하, 보험 사기. 그러니까 이 까불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 범죄가 됩니다. 아. 욕도 문제가 되고요. 돈 달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을 안 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까불딱거리는데 이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뭐라고 하셨어요? 사투리 썼는데 까불딱거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얼핏 봐도 큰 문제가 될 예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버리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저는 기사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기사님이 상당히 화가 나서 이것을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거나 한다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다친 건지, 다치지 않았는데 일부러 돈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욕설을 한 이유는 뭔지 따져본다면 사기 아니면 공갈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협박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국 정상의 이 공동 연설이 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예정된 시간, 저희가 당초 알고 있었던 시간보다는 상당히 견학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어가다가 공동 회견 이 장면이 나오면 바로 또 연결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주인공 동물이죠. 미국으로 갑니다. 저 뭐죠?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흑곰 여러 마리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끼곰 3마리가 어미곰을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미곰은 도로를 건넌 뒤 곧장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풀숲으로 들어갔지만 새끼곰들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새끼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수차례 시도 끝에 새끼곰 1마리가 울타리를 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2번째 새끼곰도 가까스로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언덕 혼자 위로 나왔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혼자 나왔어. 근데 3번째 곰이 좀 어려워하고 있죠. 울타리를 앞발로 붙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네,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엄마 좀 와 좀. 네, 그래도 가까스로 울타리 끝을 잡고 다리를 힘껏 들어 올려 보려고는 하지만 저렇게 또다시 결국 도로로 굴러 떨어집니다. 저 새끼곰 더 이상 안 되겠다 돌아가는 것 싶었는지 같은데. 예. 자, 여기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 싶었는지 왜 이래 이거 화면이? 네, 울타리 위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언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사히 언덕을 올라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울타리 넘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 녀석이 못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네, 머리가 있네요. 곰이지만 뭐 곰이 똑똑해요, 사실은. 예. 뭐 안 되는 거 뭐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하겠죠. 엄마 따라서. 안 되는 거는 뭐 되게 해야죠. 돌아갔습니다. 예, 왼쪽으로 돌아서. 괜찮아요.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2번째 픽 체코로 가보시죠. 체코 국경 지역의 어느 동물원입니다. 자, 캥거루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집은 좀 작은 왈라비라는 동물인데요. 이들 옆에 하얀 털을 가진 동물이 보입니다. 자, 저 친구도 이제 왈라비인데요.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털이 하얀 알비노 왈라비입니다. 희귀종인데요. 네, 놀랍게도 일반 왈라비의 새끼를 주머니에 품고 있고요. 반대로 일반 왈라비는 알비노 왈라비의 야, 이거 약간 왈라비. 새창살 이 느낌인데 지금. 알비노 왈라비의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봤더니 알비노 왈라비와 저 일반 왈라비가 자매 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수진 기자 아주 극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도 나중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새끼들을 공동 육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털 색깔이 다른 서로의 새끼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케어를 해주고 있네요.
네, 이 자매들이 우애가 좀 유독 깊은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물원에서 일한 사육사도 어미 왈라비들이 털 색깔이 다른 서로의 새끼를 자기 주머니에까지 넣어서 돌봐주는 사례가 무척이나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칠레로 가보시죠. 자, 여기 칠레의 어느 유치원인데요. 자,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2살에서 5살 정도로 된 아이들이 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겁에 질린 채 길을 막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요. 예. 아이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 선생님이 싱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Arrán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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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ejito, arráncate del malvado cazador.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자, 당시 유치원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치원 밖에서 총소리, 빵빵 소리가 들리자 교사들은 80여 명의 아이들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고 예.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선생님들의 노래, 이 노래 덕분에 아이들 안정을 되찾았어요. 몇몇 아이들은 이 노래를 또 따라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예. 총소리 무섭잖아요. 그렇죠. 총격전이 끝날 때까지 교실에서는 계속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침착감을 잃지 않았던 선생님들 덕분에 모든 아이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저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진짜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들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익숙한 아이들은 그 청각에 굉장히 촉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너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무섭잖아요. 총소리 나고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나고 그것도 리듬과 함께 노래를 오면 아이들은 정말 마음의 평화를 저 와중에도 의지할 곳이 있는 거고요. 저 선생님 너무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맞죠. 그죠? 진짜. 근데도 거기서 아이들을 위주로 생각한 거잖아.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다독여줘야 된다. 근데 누워서 다독일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로 다독여주신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미국 어느 고등학교에서 주니어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출발 신호가 울렸죠. 빵 총소리입니다. 이것도 오. 학생들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생이 대박. 출발선으로 되돌아옵니다. 백으로 하죠. 신발. 되돌아오는 모습. 예, 알고 보니까 신발이 벗겨진 겁니다. 소녀 하 출발선에 떨어진 신발을 다급히 주워 신고 또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따라잡는 건 아무래도 많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 저 소녀 포기는 안 합니다. 포기 기법 없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더니 뭐야, 이거? 코너를 돌면서 뭐야, 이거? 먼저 앞서 나간 선수들과 와.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자, 이겼죠.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소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등. 와. 이 소녀 여러 명 제치고 결국 1위로 결승전에 골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자, 이 주인공 7살의 타레아 클로포드 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타레아 클로포드. 예. 타레아 아버지가 딸이 1등으로 돌아서 아주 칭찬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출발이 잘못된 것이 부끄럽다고 여겼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주최 측은 타레아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다른 선수들한테도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이 벗겨지면 왼발로 뛰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을 한다는 거는 사실 큰 손해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같기도 해요. 왜요? 넘어지고 나서 맞아. 이렇게 달렸는데 추월해서 1등으로 맞다, 들어오는 맞다. 그런 장면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나중에 선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 체육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포기하죠.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클로포드 그 꼬마가 제가 볼 때는 저 올림픽은 아마 미리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 꼬마가 달리는데 저 우사인 볼트처럼 꼬마 우사인 볼트. 제가 본 앞날이 창창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어렸을 때부터 떡잎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저 친구 클로포드는 틀림없이 올림픽에 나가면 앞으로는 금메달은 딸 수 있다. 그러니까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철도 건널목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승용차가 핸들을 꺾어서 우회전을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는데요. 자, 잠시 후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고요. 차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는 듯 우왕좌왕하다가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 운전하다 말고 어디 가요? 이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를 본 여성이 물건을 찾는 걸 포기하고 빠른 속도로 차단기 아래를 통과해서 건널목을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후 열차가 다가오더니 건널목 앞에 멈춰선 승용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휴. 승용차는 열차와 부딪히면서 먼 곳까지 튕겨져 나가는데요. 충돌 직전 차에서 빠져나온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 근데 저 여성 왜 바로 앞에서 차를 멈췄죠? 이게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다. 실수로 선로에서 우회전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바퀴가 선로에 끼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실 이 장소가 2달 전 한 한국인이 미처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차에 받쳐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자, 현지 경찰은 차량이 선로에서 멈춰설 경우에 즉시 차에서 내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픽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지금 시찰 장면 이거는 지금 라이브 상황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시찰 견학을 하던 그 장면을 예.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양국 정상을 안내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하하. 예, 지금 통역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오도 좀 상황이 좀 켜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We saw the overhead transports from P1 on the ceiling. Yes, you can see how the rails go on like this, and in this fab. 공장 내부의 어떤 이런저런 현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so it'll be as full as that first facility. We will start running this back next week. We're waiting for you. Well, thank you. 예, 통역들이 And so here we have another U.S. 지금 manufacturer called.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이브 상황입니다. 지금 양국 정상이 아직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공장 시찰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이 이후에 예정된 공동 연설은 아직까지도 좀 견학 일정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잠시 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하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견학이냐? 예, 이 반도체가 사실은 원래는 반도체가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가 세계화가 되면서 잘하는 쪽이 많이 했어요. 그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화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하는데 다시 좀 백을 한다거나 할까요? 다시 반도체의 중요성이 느껴져서 이 예전에 반도체를 많이 하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설계만 할 줄 알지 만드는 방법은 오히려 대만이나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을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정 중에 삼성전자를 잡았는데 저 반도체 공장 상당히 큽니다. 축구장이 한 400개요. 크고 저걸 혹시 다 보진 않겠죠? 다 보게 되면 이거 연설문 지금 우리 지금
뉴스룸까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예. 되는데 일단 아마 중요 장소에서 반도체 이 공장의 어떤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모양새를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한 곳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그 전문적 지식은 없기 때문에 저 공장이 뭐 메모리 공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기서 공장 안내를 받고 질문,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또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서의 역할 확대, 이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잠깐 뭐 이 공장 한켠에서 기념 촬영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 방문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취임 후에 첫 산업 현장의 공식 방문입니다. 뭐 한미 간의 경제 안보 동맹 강화도 강화겠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상황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이 아마 공장 견학이 끝나면 공동 연설을 진행을 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견학 일정이 계속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는 조금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미 양국 정상이 뭐 이 견학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 받는지도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네요. 소리가 좀 작기도 하고 또 뭐 사실 또 들린다 해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기도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반도체를 잘 모릅니다. 세미 컨덕터 그 정도밖에 모르기 예.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그런 또 아픔이 있군요. 알지를 못하는데 아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양국 정상의 연설입니다. 아마 준비는 돼 있을 거예요. 준비는 돼 있고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일정이 됐다가 지금 취소됐다라는 측면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아마 안보적 측면 북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뺄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경제 부분, 협력 부분, 이 반도체 관련된 경제 협력 부분, 기술 협력 부분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고요. 또 중국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경제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두 정상 다 같이 기조연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안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쪽 얘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모레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또 돌발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이 말이죠.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을 보면 ICBM 발사 준비는 이미 끝마쳤다. 그리고 핵실험 준비도 다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일단은 우리 당국의 어떤 발표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도발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예상은 했던데 그런 북한의 어떤 상황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요 일정하고 조금 다른 일정이 있긴 한데 22일 날 오산 기지에 다시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갈 때 어디 가냐면 공작사라 그래요. 공군 작전사령부. 요거는 우리 지역이고요. KAOC라고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에 지금 맞습니다. 방문을 한다고 지금 예정이 예. 잡혀 있어요. 아까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마치고 다시 오산에 와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상이 여기 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저도 뭐 장교를 좀 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육군이 갈 수는 없는데 여기가 한반도의 전쟁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킬체인 얘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통령 시절 때. 그때
오바마 정부 오바마 시절 정부 때. 대통령 때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요게 가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같은 거 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 관련된 곳은 여기 KA-50 이 작전사령부에 들릴 수 있는 그거랑 연결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북한이 방한 기간 중에 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이나 일본에 방문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를 해두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올해 들어서 12번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맞아요. 만약 순방 기간 동안 이 핵 도발을 또 한다면 긴장은 더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도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면서 어떤 시점에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어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단 단독 회담 그리고 몇몇의 참모들이 포함되는 소인수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 선언문 발표 그리고 내일 저녁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이 공식 만찬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의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일단 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전 동맹 선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원전 동맹 선언 관련해서는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 차세대 원전인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공동 개발이 포함된 협력 방안이 발표될 방침이라고 하고 사드 기지 정상화 관련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상당히 뭐 컨테이너에서 부대원들이 생활을 하는 등 이런저런 뭐 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상당히 뭐 항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상화 뭐 이런 논의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원전 동맹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제 안보 이 부분에 대한 진짜 포인트가 많이 주어지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 공동 기자회견은 그 포인트가 맞을 거고요.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은 내일 있을 정상회담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제가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에 윤석열 정부는 좀 반대로 가는 예. 모양새거든요. 그거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소형 원자료 이런 부분도 뭐 공동 원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나 안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뭐 모양새는 보일 거예요. 예. 바이든이 와 있을 때 뭔가 보여야지 북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있을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주제가 될 것인데 뭐 그 주제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마치고 나서 공동 또 기자회견을 또 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때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만약 경제 기술 협력이라면 내일은 동북아 어떤 안보 얘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보면 진짜 승부인 건데 자, 아시다시피 외교 신인 윤석열 대통령. 자, 백전노장이죠. 뭐 진짜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했던 이 바이든 대통령. 네. 아하, 이 두 사람의 케미 이것도 약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일단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요. 두 정상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교 졸업 직후 국선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보다 눈길이 쏠리는데요. 예. 두 정상이 지금 18살 차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된 정치 신인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이력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0살에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인데요. 정치 베테랑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4번째인데 2001년 방한 당시의 일화가 좀 유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에서 넥타이를 바꿔맨 맞아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친교의 순간이 포착될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그 보통은 말이죠, 박 변호사님. 예.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부 동반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도 보통 이렇게 카운터파트로 같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 제가 생긴 알기로는 건지. 질 바이든 예. 여사의 어떤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안 나오게 되죠. 부부가 같이 나오는 거 하고 그럼 같이 오게 되면 당연히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동행을 지금 바이든 여사가 안 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나오는 게 좀 어려운데 뭐 만찬이나 이런 자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좀 두 정상이 지금 움직이는 이 모습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 달 열릴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네,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등장하나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쉽게 해결되는 문제죠. 안 옴으로써 사실은 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이후 주요 일정들도 일단은 내일 오전 서울 현충원에 가서 헌화를 하죠. 공식적인 어떤 일정이라 볼 수 있고요. 오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당독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마친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 또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알려진 바에 따라서 공식 만찬 행사가 있고요. 자, 22일이 좀 중요한데 22일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현대자동차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현대자동차를 방문을 하고요. 또 오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사 오산 기지에 다시 돌아와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가서 환송도 하면서 한미 장병들이 다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 한국군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산 비행장 공군 작전사령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마 행사를 가진 다음에 일본으로 출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장 견학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삼성전자 공장 이 내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봐도 뭐 모르잖아요. 예, 솔직히 모르죠. 잘 모르니까 뭐 허연데 뭐 알겠습니까? 허여사. 만약에 안에 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보여주면 안 되겠는데 예. 저런 거는 뭐 앞만 보여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서 보통 방명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라고 하나요? 그 반도체 거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방명록을 썼다 이런 제가 뉴스도 봤는데 말이죠. 자, 일단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계속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둘 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또 뭐 제일 잘하니까 조기에 이건 설명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사실 시간에 맞춰서 할 것도 없고 뭐 사건 반응 시간 맞춰서 해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유가 없는 거고 예. 어차피 뉴스룸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공동 연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 질문해요. 질문하고 지금 전문 뭐 엔지니어 분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봤을 때 통역도 하고 하는 모습이 궁금한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수진 기자, 지금 일정이 언제 이게 공동 연설이 시작될지 몰라서 저희도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네. 저희가
이 정도로 사건 반장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요. 정치 얘기 1도 안 한다더니 너희들 왜 이래 막 이러시는데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속보 상황은 바로 이어서 뉴스룸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소식 전해드리느라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